보호자분, 이렇게 마른 분 손잡을 땐 조심 좀 하세요. 뼈 다치면 책임지실 겁니까? 간호사의 목소리가 복도에 날카롭게 울렸다. 그 말투엔 환자를 걱정하는 온기 따윈 없었다. 오히려 귀찮음과 비난이 섞여 있었다. 어머니의 손등을 툭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물건을 다루듯 함부로. 한 달 만에 만난 어머니의 손은 내 손 안에서 너무 가벼웠다. 가볍다 못해 잡으면 뼈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었다. 살이 아니라 종이를 쥔 것처럼 그렇게 위태로웠다. 항우울제 드시면 저 정도는 흔해요. 식욕도 없어지고 뭐 저러시죠. 다른 간호사가 차트를 넘기며 건성으로 말했다. 그 말투엔 관리 안 되는 환자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내 발밑에서 안내견 해피가 낑낑대며 내 다리를 톡 건드렸다. 그 소리만으로도 불안한 기류가 피부로 전해졌다. 해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공간이, 이 순간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다. 접수대 쪽에서 작은 속삭임이 들렸다. 따님이 시각장애시면 보호자 역할이 좀 어렵지 않나요? 저 집 사정 복잡하던데 이혼도 하셨다던데. 어머니의 등판이 작게 움찔했다. 그 떨림이 그대로 내 손끝까지 전해졌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공기의 빛깔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차가운 시선들, 뒤쪽에서 들리는 작은 한숨들, 그리고 해피의 긴장된 호흡. 어머니는 한껏 웅크린 어깨로 작게 속삭였다. 미안하다. 이런 몸으로 보여서. 나는 그 말이 너무 싫었다. 하지만 그 손의 차가움을 느낀 이상 아무것도 부정할 수 없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 아래 우리는 이미 판단당하고 있었다. 한 달 전 어머니는 전화로 괜찮다고 했다. 약 먹으니까 좀 나아진 것 같아. 걱정 마. 목소리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 오히려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마치 감정을 지운 듯한 인공적인 평온이었다. 나는 그때 느꼈어야 했다. 어머니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한 달이 지나고 병원 복도에서 다시 만난 어머니의 손은 내가 기억하던 그 손이 아니었다. 따뜻하고 단단했던 손, 내가 어렸을 때 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이 아니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건 앙상한 뼈와 차가운 피부뿐이었다. 보호자분, 환자분 체중이 너무 빠졌어요. 이러시면 입원 고려하셔야 해요. 의사가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엔 책임을 떠넘기려는 뉘앙스가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이제 보호자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처럼 들렸다. 항우울제 복용하시면서 식사는 제대로 하셨어요? 간호사가 물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설명했다. 요즘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 어머니가 작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엔 오래된 피로가 묻어 있었다. 잠을 자도 풀리지 않는 영혼까지 스며든 피로. 나는 어머니의 옷깃에서 오래된 향수 냄새 대신 약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겨오는 것을 느꼈다. 그 냄새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섞여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엄마, 밥은 드세요? 먹으려고 하는데 목으로 안 넘어가. 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억지로라도 드셔야 해요. 간호사가 차트를 덮으며 기계적으로 말했다. 그러고는 다음 환자를 보러 가버렸다.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내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다. 해피가 다시 낑낑거렸다. 나는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괜찮아, 해피. 우리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은 나 자신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우리는 괜찮지 않았다. 어머니도 나도 아무도. 접수대 쪽에서 또 속삭임이 들렸다. 저 집 황혼 이혼하셨다면서요?
남편분이 좀 그러셨대요. 애둘 다 이혼했다던데 집안이 좀. 어머니의 손이 더 차갑게 식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쥐었다. 하지만 그 온기를 되살릴 수 없었다. 병원 복도의 형광등은 차갑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우리를 판단하고 있었다. 엄마, 집 가요. 응.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작았다. 마치 존재를 지우려는 것처럼. 복도를 걸어나가는 동안 뒤에서 계속 속삭임이 따라왔다. 나는 눈이 보이지 않지만 그 시선들이 우리 등 뒤에 꽂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해피가 나를 안내하며 걸었지만 그 걸음은 평소보다 무거웠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어머니가 작게 말했다. 너 이혼한 거 내가 더 아프다.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 어머니는 내 이혼을 자기 탓으로 여기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불행한 결혼이 내게 유전된 것처럼. 나는 내 아빠가 집을 찾아와서 소리 지르던 거 아직 귀에서 안 사라져. 엄마, 내가 이혼했을 때 그때 내 얼굴이 딱 내 모습 같아서 견딜 수가 없더라. 어머니는 최근 황혼 이혼을 했다. 폭언과 감시, 자주 찾아오는 위협 같은 일들이 수년간 반복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다.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다. 그 뒤로 어머니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아직도 집 근처를 맴돌며 찾아왔다. 그게 어머니를 더 무너뜨리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우리를 비췄다.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나는 볼 수 없었지만 어머니의 손을 쥔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진료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들어왔다. 발소리부터 달랐다. 급하고 사무적이고 감정이 실리지 않은 걸음. 환자분 이름 확인할게요. 어머니가 작게 대답했다. 간호사는 차트를 넘기며 건성으로 말했다. 항우울제 드시면 저 정도는 흔해요. 식욕도 없어지고 뭐 저러시죠. 그 말투엔 관리 안 되는 환자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다. 마치 어머니가 스스로 선택해서 아픈 것처럼. 마치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것처럼.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공기의 빛깔이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간호사의 차가운 시선, 뒤쪽에서 들리는 작은 한숨, 그리고 해피의 긴장된 호흡. 해피는 내 발밑에서 몸을 낮추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경계 태세였다. 어머니, 식사는 하루에 몇 끼 드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그 질문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어차피 안 드시겠죠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다. 한 끼? 반 끼 정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떨림이 나한테까지 전해졌다. 그럼 안 되죠. 약 드시면서 식사 안 하시면 몸 더 상하세요. 억지로라도 드셔야죠. 간호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펜이 종이를 긁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마치 판결문을 쓰는 것처럼. 체중이 1달 4~5kg 빠지셨네요. 이러시면 입원 고려하셔야 해요. 의사가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엔 책임을 떠넘기려는 뉘앙스가 있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 이제 보호자가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처럼 들렸다. 입원은 좀. 어머니가 말을 흐렸다.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입원하면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그리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 그 모든 게 어머니를 짓누르고 있었다. 입원 안 하시려면 보호자분이 잘 케어하셔야죠. 따님이신가요? 의사가 나를 보며 물었다. 그 시선이 내 안내견 해피에게 머물렀다. 네, 딸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보호자 역할이 좀 어렵겠네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나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제대로 돌보겠어라는 편견. 그 편견이 공기 중에 또렷하게 떠다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더 꽉 쥐는 게 느껴졌다. 미안하다는 뜻이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 속삭였다. 요즘 두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 그 말에 진료실이 잠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그 침묵은 공감이 아니었다. 불편함이었다. 또 그런 말씀하시네라는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면제 처방 늘려드릴까요? 의사가 기계적으로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움직임을 손으로 느꼈다. 약이 너무 많아요. 이미. 그럼 어쩌겠어요. 잠을 주무셔야 회복이 되는데. 의사는 그렇게 말하고는 처방전을 프린터로 뽑아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 나는 어머니의 옷깃에서 오래된 향수 냄새 대신 약 냄새가 더 진하게 풍겨오는 것을 느꼈다. 그 냄새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섞여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좁아졌는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뒤에서 간호사들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 환자분 매번 오시는데 나아지질 않으시네. 약만 타가시고 관리는 본인이 하셔야 하는데. 그 말들이 공기를 타고 우리에게 전해졌다. 어머니의 걸음이 느려졌다. 나는 어머니의 팔을 더 가까이 당겼다. 엄마,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응.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 무너짐이 내 가슴까지 전해졌다. 약국 앞에서 처방전을 내밀 때 약사가 말했다. 항우울제 복용 중이시면 식사 꼭 챙기셔야 해요. 안 그러면 부작용 심해져요. 같은 말이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다. 식사하세요. 관리하세요. 노력하세요. 하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다. 왜 못 먹는지, 왜 힘든지, 무엇이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는지. 약봉지를 받아드는 순간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거웠다. 단순히 약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고통, 세상의 무관심,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간들의 무게였다. 약국을 나와 접수대 쪽으로 걸어가는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나는 그 소리의 방향을 정확히 잡을 수 있었다. 우리를 보고 있었다. 따님이 시각장애시면 보호자 역할이 좀 어렵지 않나요? 한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작은 목소리는 우리에게 다 들릴 만큼 컸다. 아니, 어쩌면 일부러 들리게 한 것일 수도 있었다. 또 다른 직원이 이어 말했다. 저 집 사정 복잡하던데, 이혼도 하셨다던데. 그 말이 떨어지자 어머니의 등판이 작게 움찔했다. 그 떨림이 어머니의 팔을 타고 내 손끝까지 정확하게 전해졌다. 마치 전기 충격처럼.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해피도 함께 멈췄다. 해피가 작게 낑낑거렸다. 괜찮아요? 가도 돼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아주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참으려 하지만 참아지지 않는 그런 떨림. 가자, 빨리 나가자. 어머니가 속삭였다. 그 목소리엔 도망치고 싶은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발을 떼지 못했다. 화가 났다.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머니를 판단하고 있다는 게, 우리 삶을 함부로 재단하고 있다는 게. 복도 끝 벤치에 앉았다. 어머니와 나 그리고 해피. 우리 셋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병원 특유의 소음들이 우리를 둘러쌌다. 사람들의 발소리, 휠체어 구르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아기 울음소리.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이혼한 거 내가 더 아프다.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엄마 탓 아니에요. 아니야, 내 탓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내 아빠가 집을 찾아와서 소리 지르던 거 아직 귀에서 안 사라져. 엄마, 내가 이혼했을 때 그때 내 얼굴이 딱 내 모습 같아서 견딜 수가 없더라. 어머니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그 말들은 오랫동안 삼켜왔던 것들이었다. 어머니는 최근 황혼 이혼을 했다. 폭언과 감시, 자주 찾아오는 위협 같은 일들이 수년간 반복되었다고 했다. 나는 그 사실을 뒤늦게야 알았다. 어머니가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는 걸 나는 몰랐다. 내가 어렸을 때 난 떠날 수가 없었어. 너랑 내 동생 키워야 했으니까. 알아요, 엄마. 그런데 이제 와서 혼자 남으니까 무서워. 어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하지만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다. 그 사람이 자꾸 찾아와. 집 앞에 서 있어. 밤에도 낮에도. 신고하셨어요? 했어. 경찰도 왔었어. 근데 증거가 없대. 그냥 지나가는 거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대. 그럼 접근금지 신청은요? 그것도 했어. 근데 시간이 걸린대. 그 사이에 난 점점 무너지는 거야. 어머니의 음성이 점점 작아졌다. 그 작아지는 목소리가 내 심장을 짓눌렀다. 내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거 보면서 내가 너한테 뭘 물려준 건지 싶더라.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불행을 물려준 것 같아. 그 말이 떨어지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나려고 했다. 하지만 참았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됐다. 그 뒤로 어머니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벼운 약이었다. 하지만 점점 용량이 늘었다. 그리고 수면제도 추가됐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그러나 전 남편은 아직도 집 근처를 맴돌며 찾아왔다. 그게 어머니를 더 무너뜨리고 있었다. 어제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근데 문 열고 나가면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미친 건가 싶고. 엄마, 그거 가스라이팅이에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알지만 무서워.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나는 그 손을 더 꽉 쥐었다.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다. 벤치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중 몇몇은 우리를 보는 것 같았다. 시선이 피부에 닿는 느낌. 그 시선들은 따뜻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갑고 무겁고 판단하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저기 안내견이네. 근데 저 환자분은 왜 저렇게 말라 계실까?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그 목소리가 우리 쪽으로 흘러왔다. 어머니가 몸을 더 움츠렸다. 그 움직임이 고스란히 내게 전해졌다.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소리칠 수도 없고 따질 수도 없었다. 해피가 내 발을 톡 건드렸다. 나가요? 여기 위험해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조금만 있다 가자, 해피.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집에 가기 싫어. 그 사람이 또 올까봐. 그 말에 내 가슴이 무너졌다. 어머니에게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것. 그게 가장 슬펐다. 병원 대기실 구석 의자에 앉아 있을 때였다. 어머니가 손가방에서 약봉지를 꺼내려는 순간 해피가 갑자기 크게 짖었다. 왈. 그 짖음이 단단한 벽에 튕겨 울렸다. 평소 얌전한 해피가 이렇게 크게 짖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혹은 내가 모르는 뭔가를 발견했을 때만 이렇게 짖었다. 나는 즉시 해피의 목줄을 잡고
그 소리의 방향을 더듬었다. 대기실 한쪽, 상담실 문 방향. 문 밖에서 누군가 숨을 참고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공기가 달라졌다. 긴장감이 피부로 전해졌다. 그리고 문 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삐걱 하는 작은 소리. 어머니가 숨을 들이켰다. 그 숨소리가 떨렸다. 또 왔어. 목소리 하나에 모든 게 설명됐다. 어머니의 온몸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다. 내 옆에 앉은 어머니의 몸에서 순식간에 온기가 빠져나갔다. 엄마, 누구예요? 나는 작게 물었다. 하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의 반응만으로도 충분했다. 문이 살짝 열렸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대기실 안으로 새어들어왔다. 그 빛의 변화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발소리, 무겁고 느리고 의도적인 발소리. 마치 사냥감을 쫓는 것처럼. 여기까지 왔어? 병원까지?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낮고 갈라진 목소리. 술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다. 어머니의 전 남편이었다. 그 사람이 집을 찾아오다 못해 병원까지 온 것이다. 당신 왜 여기까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왜긴 왜야? 내가 왜 여기 오면 안 돼? 내 마누라 아팠다는데. 이혼했잖아요. 당신이랑 난 이제 남이에요. 남? 웃기고 있네.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이라고?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왔다. 해피가 다시 짖었다.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호신 스프레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 시각장애인인 내가 위급할 때 쓸 수 있는 유일한 방어수단. 나가세요. 안 그러면 소리 지를 거예요. 내가 말했다. 최대한 단호하게. 너 누군데 끼어들어? 아, 딸이었나? 눈 안 보이는? 그 말투에 담긴 조롱이 공기를 타고 전해졌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경찰 부르겠어요. 부르든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냥 아내야, 전처 문안 온 건데. 남자가 비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대기실에 울렸다. 그때 복도 쪽에서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여기 대기실인데.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는 사람 만났어요. 남자가 태도를 싹 바꿨다.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간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다 가버렸다. 발소리가 멀어졌다. 남자가 다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봐, 아무도 신경 안 써. 너희가 뭐라고 하든 소용없어. 어머니가 작게 흐느꼈다. 그 소리가 내 심장을 찔렀다. 왜 우냐?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냥 보러 온 건데. 제발 그만 좀 해요. 제발. 어머니의 목소리가 무너졌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해피의 하네스에 달린 작은 카메라가 생각났다. 안내견 캠. 내가 위급할 때를 대비해 달아둔 것. 그리고 지금 그 카메라가 이 모든 장면을 녹화하고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 협박하는 말투, 어머니를 향한 접근.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다. 이 영상 다 찍히고 있어요. 내가 말했다. 남자가 잠시 멈칫했다. 뭐? 해피하네스에 카메라 있어요. 지금 당신이 하는 말 다 녹화되고 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자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카메라? 그게 무슨? 접근금지 위반 증거로 쓸 수 있어요.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는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야, 너 장난치지 마. 그거 안 꺼요. 이미 다 찍혔어요. 당신이 병원까지 따라온 것,
협박한 것 다요. 남자의 발소리가 빨라졌다. 그는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위협하려는 것이었다. 해피가 더 크게 짖었다. 나는 호신 스프레이를 주머니에서 꺼내 안전핀에 손을 걸었다. 한 발짝만 더 오면 분사할 거예요. 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각오는 되어 있었다. 남자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너 같은 게 눈도 안 보이는 주제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자가 문을 확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 했다. 그 남자가 문 안쪽으로 완전히 들어오려는 바로 그 순간 뒤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병원장이었다. 나이 지긋한 권위 있는 목소리. 복도를 지나가다 소란을 듣고 온 것이었다. 남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 이게 제가 그냥 환자 보호자를 위협하는 게 그냥입니까? 병원장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 나는 그 발소리의 무게감을 느꼈다. 확신의 찬걸음이었다. 당신 환자에게 접근하시면 불법입니다. 지금 바로 나가세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그냥 전처 보러 온 건데요. 남자가 버둥거리며 변명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흔들림이 있었다. 병원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CCTV에 이미 다 찍혔습니다. 지금 경찰 부르겠습니다. 그 말과 동시에 보안 요원들이 복도로 몰려들었다. 발소리가 여러 개 들렸다. 3명, 아니 4명. 잠깐만요. 이거 오해예요. 남자의 목소리가 급하게 높아졌다.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 환자분이 접근 금지 신청을 한 상태고 당신은 그걸 위반한 겁니다. 병원장이 차갑게 말했다. 나는 그제야 알았다. 어머니가 병원 측에 미리 이야기해뒀다는 것을. 이 새끼들이 감히. 남자가 욕설을 내뱉으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를 둘러쌌다. 손대지 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대기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남자가 어머니를 수년간 괴롭힌 이 남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버티고 있다는 게 참을 수 없었다. 주머니 속에 넣어두었던 호신 스프레이에 안전핀을 풀었다.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다. 남자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있었다. 욕설을 내뱉는 목소리의 방향, 숨소리, 발 구르는 소리, 모든 게 내게 위치를 알려주고 있었다. 이 개자식들이 진짜. 남자가 욕을 하며 몸부림치는 순간 나는 그에게 팔을 뻗었다. 그리고 쉭! 짧고 날카로운 분사음. 스프레이가 공기를 가르며 남자의 얼굴을 향해 날아갔다. 으악! 남자의 비명이 터졌다. 캡사이신 스프레이. 그 고통이 즉각적으로 전해졌다. 눈, 내 눈.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며 얼굴을 감쌌다. 욕설이 비명으로 바뀌었다. 그 소리가 공기 속에서 산산조각 났다. 당신들, 이거 폭행이야. 폭행? 남자가 바닥을 구르며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압했다. 팔을 뒤로 꺾고 바닥에 눌렀다.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나라고. 남자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물로 눈을 씻어내려 하지만 소용없었다. 캡사이신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그를 복도 밖으로 끌고 나갔다. 질질 끌려가는 발소리, 계속되는 욕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비명. 복도가 조금씩 조용해졌다. 나는 손에 든 스프레이를 내려다봤다. 볼 수는 없었지만 그 무게가 느껴졌다. 이 작은 도구가 방금 우리를 지켰다.
병원장이 다가와 말했다.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 사람 다시는 이 병원에 발 못 들입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영상도 있으니 증거는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작게 말했다. 그 목소리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병원장이 떠나고 간호사가 와서 우리를 다른 상담실로 안내했다. 조용한 곳, 사람들 시선이 닿지 않는 곳, 문이 닫히고 우리 셋만 남았다. 나, 어머니, 그리고 해피. 해피가 내 발을 톡 건드리며 킁킁거렸다. 괜찮아요? 무서웠어요? 라고 묻는 것 같았다. 나는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어, 해피. 우리 지켜줘서 고마워. 해피가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다. 복도가 고요해졌다. 남자가 끌려간 뒤에 고요함. 그 고요함은 이상했다. 너무 조용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에 정적 같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어머니의 손을 찾았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내 손을 쥐는 힘도 없이 그저 떨리기만 했다. 엄마, 다 끝났어. 나는 최대한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내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숨소리가 가늘고 불규칙했다. 정말 끝난 거야? 네, 엄마. 경찰도 오고 병원에서 영상도 다 있고 이제 그 사람 못 와요. 어머니가 작게 흐느꼈다. 울음이 아니었다. 안도의 소리였다. 하지만 그 안도 속에 너무 많은 것들이 섞여 있었다. 두려움, 고통,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쌓인 피로. 간호사가 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다. 드세요. 진정하시고.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물 마시는 소리가 작게 들렸다. 그 소리조차 불안정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는 없으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움직임을 손으로 느꼈다. 몸은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은 괜찮지 않았다. 그건 나도 알았고 간호사도 알았을 것이다. 간호사가 떠나고 우리는 다시 둘만 남았다. 아니, 셋. 해피가 내 발밑에서 조용히 누워 있었다. 어머니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너까지 약 먹으려 했잖아. 그 말에 나는 숨이 멎었다. 어머니가 본 것이다. 내가 가방에서 약을 꺼내는 순간을. 엄마, 내가 그 약통을 꺼낼 때 난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의 음성이 떨리며 갈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변명할 수도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내가 약을 먹는 걸 보고 너도 그렇게 된 거지? 아니에요. 거짓말.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하지만 그 단호함 속에 깊은 슬픔이 있었다. 나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너도 무너진 거지.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왜 약을 꺼낸 거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진실을 말하면 어머니가 더 아파할 것 같았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힘들었어요. 엄마 보면서. 내가 작게 말했다. 어머니의 손이 더 세게 떨렸다. 엄마가 점점 약해지는 거 보면서 나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엄마 손이 너무 차가운 거 느끼면서 나도 얼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엄마가 잠 못 자는 거, 밥 못 먹는 거, 그 사람 때문에 떠는 거 다 알았어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나를 껴안았다. 그 품이 예전보다 훨씬 작고 약했다.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너한테 이런 걸 보여줬어.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복도에서 들리는 소음들, 사람들의 발소리, 어디선가 울리는 전화벨 소리. 그 모든 게 멀게 느껴졌다. 그런데 해피가 짖었어. 내가 말했다. 내가 약을 꺼내 들었을 때 해피가 짖었어요. 평소엔 안 그러는데 그때 갑자기 크게 해피가 내 발을 톡 건드렸다. 마치 맞아요. 내가 막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만약 해피가 짖지 않았다면 우린 둘 다 같은 구렁텅이로 빠졌을지도 몰라요. 어머니가 해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고마워, 해피야. 우리 딸 지켜줘서. 해피가 꼬리를 흔들었다. 그 소리가 작고 따뜻하게 들렸다. 우리는 조금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어머니의 체온이 조금씩 돌아오는 걸 느꼈다. 아주 조금, 정말 조금씩. 이제 집 가자. 어머니가 말했다. 그 목소리엔 아까보다 조금 더 힘이 있었다. 네. 집 가요. 우리는 일어섰다. 해피가 앞장서서 우리를 안내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원 밖으로 나왔다. 집에 도착한 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계속 돌아갔다. 오늘 있었던 일들, 그 남자의 목소리, 어머니의 떨림, 해피의 짖음, 그리고 호신 스프레이를 뿌린 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떠올랐다. 안내견 캠.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다. 컴퓨터를 켰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됐다. 해피의 하네스에서 SD 카드를 빼냈다. 컴퓨터에 꽂았다. 파일들이 로딩되는 소리가 들렸다. 영상을 재생했다. 음성만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여기까지 왔어? 병원까지? 그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흘러나왔다. 협박하는 말투, 조롱하는 웃음소리, 욕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지는 장면들.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제발 그만 좀 해요라는 절규. 나는 계속 들었다. 지난 몇 주간의 영상들을 모두. 집 앞에 서 있는 남자, 문을 흔드는 소리,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새벽 2시, 3시에 들리는 발소리, 그리고 욕설, 끊임없는 욕설.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어디 도망갈 수 있나 봐라. 이혼했다고 끝난 줄 알아? 모든 날짜, 시간, 소리가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 영상들을 하나의 파일로 편집했다. 화면 읽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목도 필요 없었다. 날짜와 시간만 표시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영상을 SNS에 올렸다. 공개 설정. 누구나 볼 수 있게. 게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다. 이게 맞는 걸까?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접근 금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그 사이에 어머니는 계속 무너지고 있었다. 글은 짧게 썼다. 이 남자를 조심하세요. 이혼한 전처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영상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같은 영상을 동네 커뮤니티에도 올렸다. 엄마가 사는 동네 게시판. 익명으로. 올린 직후 나는 컴퓨터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다. 아무 반응이 없을 수도 있었다. 아니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다. 댓글이 달렸다.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봤어요. 진짜 저런 사람 있구나. 소름. 접근 금지 무조건 해야 함. 경찰 신고하셨어요? 이런 거 공유해도 되나요? 근데 필요한 것 같기도. 댓글이 점점 늘어났다. 공유도 시작됐다. 10개, 20개, 50개. 나는 화면 읽기 프로그램으로 댓글들을 하나씩 들었다. 대부분 공감과 지지였다. 몇몇은 비판도 있었다. 이건 사생활 침해 아니냐, 영상 무단 공개는 불법 아니냐는 의견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를 걱정하고 그 남자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 사람 당근에서도 피드백 난리 났어요. 거래할 때도 이상했대요.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그 남자의 다른 문제들까지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났다. 영상은 계속 퍼져나갔다. 동네를 넘어 다른 지역까지 수천 명이 봤고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실제로 변화가 일어났다.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슈퍼에 가는 길이었다. 해피가 우리를 안내하며 걸었다. 저 사람.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우리를 보고 한 말은 아니었다.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누군가를 보고 한 말이었다. 진짜네. 그 영상 속 그 남자 맞네. 맞아, 욕하던 사람. 저 사람 조심해야 한대. 발소리가 멈췄다. 그 남자의 발소리였을 것이다. 나는 그 방향을 정확히 느낄 수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발소리가 다시 들렸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 방향이었다. 도망가는 발소리. 어머니의 손이 내 팔을 꽉 쥐었다. 저 사람 도망갔어. 네, 엄마. 이제 못 와요. 그 뒤로 그 남자는 조용해졌다. 집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오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도 창문 흔드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그를 알아봤다. 슈퍼에서, 약국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그를 피했다. 스스로 만들어낸 소문이 그를 조용하게 봉인했다. 일주일 뒤 접근 금지 명령이 정식으로 떨어졌다. 법원에서 나온 공식 문서 500m 이내 접근 금지. 경찰이 그 문서를 들고 왔을 때 어머니는 한참을 울었다. 안도의 눈물이었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아직 가벼웠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따뜻해진 것 같았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엄마. 응, 이제 괜찮을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조금씩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병원 밖 겨울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차갑지만 맑았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시원하게 열리는 느낌이었다. 어머니가 내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 손은 여전히 가벼웠지만 아까보다 조금 따뜻했다. 아니, 한 달 전보다 확실히 따뜻했다. 오늘 검진 결과 괜찮았어? 내가 물었다. 어머니가 작게 웃었다. 진짜 웃음이었다. 오랜만에 듣는 진심이 담긴 웃음. 응. 체중도 2kg 늘었대. 선생님이 잘하고 있다고. 다행이다, 엄마. 너도 얼굴이 좀 펴졌어. 요즘 잠 잘 자니? 네, 엄마도요? 응, 이제 좀 자. 어머니의 목소리에 평온함이 묻어 있었다. 약을 먹어서 만들어진 인공적인 평온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평온. 해피가 앞에서 고개를 들어 우리를 한 번씩 살피고 천천히 길을 안내하듯 걸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여유 있게. 병원에서 집까지 가는 길. 예전엔 이 길이 무겁게 느껴졌다. 매 걸음마다 불안이 따라왔다. 그 사람이 또 나타나면 어쩌지? 엄마가 또 무너지면 어쩌지?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엄마,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응, 내가 좋아하는 거, 엄마가 좋아하는 거 먹어요. 그럼 김치찌개? 좋아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해피가 안내하는 대로 어머니가 쉬고 싶을 때 쉬면서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마다 우리 셋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드리웠다. 나는 볼 수 없었지만 어머니가 그 모습을 설명해 줬다. 우리 셋이 나란히 걷고 있어. 그림자가 하나처럼 보여. 예쁘죠? 응, 예뻐.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소가 묻어 있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갈 때 어머니가 멈춰섰다. 잠깐만. 들어가자. 왜요? 해피 간식 사줘야지.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갔다. 형광등 불빛,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계산대 직원의 인사. 어서 오세요. 어머니가 강아지 간식 코너로 갔다. 나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따라갔다. 해피는 뭐 좋아해? 치킨 맛이요. 그럼 이거. 어머니가 간식을 집었다. 계산대로 가서 계산했다. 밖으로 나와 어머니가 해피에게 간식을 하나 꺼내줬다. 해피야, 고마워. 우리 딸 지켜줘서. 해피가 간식을 받아 먹으며 꼬리를 흔들었다. 행복해 보였다. 우리는 다시 걸었다. 집이 가까워졌다. 엄마, 약은 요즘 어때요? 줄이고 있어. 선생님이 천천히 줄여보자고. 좋네요. 응. 이제 안 먹어도 잘 수 있을 것 같아. 조금씩. 어머니의 말에 희망이 담겨 있었다. 조심스럽지만 확실한 희망. 집 앞 골목에 들어섰다. 예전엔 이 골목이 무서웠다. 어두운 그림자, 숨어 있을지 모르는 위협. 하지만 이제 그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엄마, 집 앞에 불 켜져 있어요? 응, 현관등 켜놨어.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현관문을 열었다. 집 안 냄새. 예전엔 양 냄새가 가장 먼저 났는데 이제는 밤 냄새가 났다. 오늘 아침에 밥했더니 아직 냄새 나네.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해피가 먼저 들어가 물을 마셨다. 철컥철컥 하는 소리가 경쾌했다. 엄마 앉아 계세요. 내가 준비할게요. 아니야, 같이 하자. 우리는 부엌으로 갔다. 김치찌개를 끓이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재료를 꺼내고 나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도왔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다. 김치찌개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맛있겠다. 내가 말했다. 어머니가 웃었다. 오래간만에 제대로 해먹는 거야. 엄마, 요즘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응, 나도 그래. 어머니의 목소리가 안정적이었다. 떨림이 없었다. 밥을 차려 식탁에 앉았다. 우리 둘, 그리고 식탁 밑에 누운 해피. 잘 먹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말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김치찌개 후루룩 먹는 소리, 밥 씹는 소리. 평범한 소리들이 이렇게 소중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엄마. 응? 우리 이제 괜찮을 거예요. 어머니가 잠시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다. 응, 괜찮을 거야. 그 말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 소리가 낮게 들렸다. 해피가 내 발밑에서 코를 골며 잤다. 어머니가 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그 손이 따뜻했다. 정말로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다. 고마워. 어머니가 말했다. 엄마가 왜요? 내가 날 지켜줘서. 제가 뭘. 아니야. 내가 해줬어. 내가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이제 울지 않기로 했다. 우리 같이 버텨요, 엄마. 응, 같이. 창밖으로 겨울바람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정말로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없이, 불안도 없이, 그저 조용하고 평화로운 잠. 그리고 아침이 왔을 때 나는 어머니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 프라이팬 소리, 계란 부치는 냄새. 일어났어? 밥 먹자. 어머니의 목소리가 밝았다. 진짜로 밝았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해피가 먼저 일어나 나를 안내했다. 엄마, 아침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요즘 잠이 잘 와서. 우리는 아침을 먹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그 평범함이 기적처럼 느껴졌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겨울 햇살. 어머니가 그 빛에 대해 말해줬다. 오늘 날씨 좋아. 햇살이 예뻐. 산책 갈까요? 좋지. 우리는 준비를 하고 밖으로 나갔다. 해피가 앞장섰다. 공원을 걸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것 같아. 네, 엄마. 우리 다시 시작해요. 가로등 아래를 지날 때 우리 셋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 길게 이어졌다. 그 조용한 빛 속에서 나는 어머니의 체온이 아주 조금 더 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괜찮을 것이다. 함께라면.